둘이 따로 살겠다고? 그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지낼 거면 우리가 무슨 가족인가 싶다. 무슨 자취하는 거 가지고 가족 타령이야? 당신 퇴직하면 여유 좀 생기잖아. 퇴직금도 받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니야? 가장? 그래? 가장 대접을 해줘야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어머나, 가장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따로 살면서 돈만 벌어다 바쳐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해? 싸우고 싶은 사람처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인생 살지. 뭐 내 인생 살고 있어? 이혼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허상원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결혼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혼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식을 유학 보내고 아내조차도 따라가니 허 씨는 한국에 혼자 남아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허 씨는 그게 가족을 위하고 또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온 세월이 벌써 몇 년인지 몰랐고 허 씨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죠. 아내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허 씨의 이름은 일꾼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일꾼이 맞지만 아내만큼은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됐습니다. 가족만 허 씨를 알아주었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 씨를 일꾼 정도로만 취급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일꾼을 자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가장이었지만 찬란한 인생이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만을 위해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허 씨는 30대 중반에 아내와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허 씨는 참 예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다녔던 허 씨와 아이 사랑이 지극했던 전업주부 아내. 허 씨의 가정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만큼 벌었고 아이도 바르게 커주니 앞으로는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영이 본격적으로 바이올린 준비하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음악학교 같은 거? 어려서부터 딸 수영이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내는 딸을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허 씨는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내가 일은 어떻게 하고 미국에 가? 그렇다고 어린애를 혼자 보낼 수도 없고. 직장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난감하게 대꾸했지만 아내는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못 가겠지? 수영이 따라서 내가 갈게. 그러면 나만 여기서 살고 당신이랑 수영이는 따로 산다는 말이야. 미국에서? 어쩔 수 없잖아. 가서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고.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없었지만 허 씨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떨어져서 살면 그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경했습니다. 다 수영이를 위해서야. 수영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데 부모가 돼서 그 정도 뒷바라지도 못 해주면 되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 아내만큼이나 허 씨에게도 무척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과 아내가 없이 사는 삶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미국에서 바이올린 하고 싶어.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한데
딸마저도 허 씨에게 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유학 얘기를 꺼낸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딸과 아내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 온 것인지 단순히 아내가 행동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허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내와 딸이 살 집을 렌트하고 학비를 대기 위해서 허 씨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고 작은 주방이 있는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살았던 집을 떠오르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혼자 살며 굳이 큰 집도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편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 삶에 무척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 나도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고, 수영이는 어려서 그런지 금방금방 배운다. 나중에 수영이가 나한테 영어로 말하면 어떡해?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당신도 거기서 공부도 하고 좋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 음식이나 집이나. 나는 미국 체질인가 봐. 음식도 맛있고, 집도 아늑하니 좋아. 한국보다 훨씬 좋아. 나중에 당신도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어. 허 씨는 아내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먼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둘이서만 사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아내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허 씨는 시차가 맞지 않아도 짬을 내서 아내와 통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을 좀 덜 자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뭐 하고 있어? 나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차 마시고 있어. 벌써 아는 사람이 생겼어. 말이 통해? 한국 사람들이지. 생각보다 동네에 한국인들이 많더라고. 아내는 그새 지인도 생긴 듯 전화할 때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면 아내 혼자 있을 것이 걱정이 되었지만 괜한 것이었습니다. 잘 됐네. 차 잘 마시고. 또 전화할게. 알았어. 그렇게 아내는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딸과도 통화할 때면 적응을 잘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아내의 말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심되는 것과는 반대로 허 씨의 삶은 많이 허전해졌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네, 먹었어요. 이제 씻고 자려고요. 이번 수영이 방학하면 애미는 들어온다든? 한번 물어봐야죠. 반찬이라도 좀 해줄 테니까 집에 한번 들러. 괜찮아요. 제 걱정은 마세요. 퇴근 후 홀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니 밥상이 무척 조촐했습니다. 매번 집에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밥까지 해서 제대로 먹느니 대충 먹고 자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죠. 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외로움까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밥을 한 수저 떠먹었는데 밥알을 씹는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적막한 가운데 10분가량 식사를 이어가던 허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TV조차 없는 거실은 한 사람의 발소리만 들렸죠. 당신 이번에 들어올 거지? 이번에 못 들어가지? 왜? 지난번에도 안 왔잖아. 한 번은 들어와야지. 당신도 알잖아. 수영이 레슨 때문에 못 움직여. 아무리 그래도 집에도 못 와. 며칠만 쉬면 되지. 며칠 쉬면 진도를 못 따라가요.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내가 허 씨를 타박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는 잠시 생각하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갈게. 이번 휴가에. 나도 수영이 보고 싶다. 아, 그래?
당신이 오게? 뭘 그래 번거롭게? 번거롭긴. 그쪽으로 갈게. 길게는 못 가도 4박 5일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러면 좋지. 아내가 오든 허씨가 가든 부부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오가기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허씨는 직장 때문에 아내는 딸의 레슨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애틋했던 부부 사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 음식이 영 입맛에 안 맞네. 김치 같은 거 없어? 한국 음식. 여기서 무슨 한국 음식을 찾아? 우리 에이미는 한국 음식 안 좋아해서 안 사놔. 나도 냄새나서 싫고. 휴가를 내서 미국에 와서 며칠 머문 동안 허씨는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에이미 레슨 가야 되거든.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집에 좀 있어. 나 늦으면 거기 빵 챙겨서 먹고. 레슨을 꼭 가야 해. 모처럼 왔는데. 그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미 스케줄이 꽉 찼는데 당신이 굳이 와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허씨는 혼자였습니다. 허씨의 딸 수영은 어느새 에이미가 되어 있었고 아내도 무척 오랜만에 보는 허씨를 성가셔하는 눈치였습니다. 허씨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년, 2년, 수년이 지나자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아이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가슴팍까지 오던 딸은 볼 때마다 몰라보게 자랐고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를 낯설어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이렇게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 뿌듯하지 않아? 아내의 말을 듣고 허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초에 자식만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만으로 모든 게 잘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레슨 늘려야 하는데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보내는 게 부족해? 부족하지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장난 아니야. 우리 에이미만 뒤처질까봐 무서워. 근데 여기서 더 들면 힘들어져. 당신도 알잖아. 알긴 알지만 그렇다고 레슨을 안 시킬 수는 없지. 한국에서 음악을 시키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미국에서 악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돈이 들었습니다. 주거비나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허씨의 직장이 좋아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집을 옮기며 여유자금이 있어 보낸 것이었지만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생활비에 더해 아내는 수시로 돈이 부족하다며 허씨를 닥달했습니다. 타지에서 돈이 부족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리해서 주고는 있지만 이러다가는 유학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난 지 3년째 되던 어느 날 허씨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어? 그러자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시작인데. 제일 중요한 시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돌아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얘기해봤자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있으니 한국에서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허씨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씨는 머물던 집을 팔고 회사 기숙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들어졌을 때는 친구의 일을 도와 회사 일 외에 부업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일당을 받고 쉬는 날이나 퇴근 뒤에 일을 했는데 그 돈은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내에게 몇 번 더 들어오라고 말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울고 불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족이야? 명절에 혼자 찾아간 아들을 향해 허 씨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숨 섞인 그 말을 듣고는 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회사 기숙사는 어찌나 좁고 답답해 보이던지 작은 침대에 누워 허 씨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밤에 혼자 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이 나중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을 때, 그러면 나의 삶이 뭐가 달라지나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아버지인가 싶었습니다.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상상도 했습니다. 물론 생각에 그치긴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인가 건너 누가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허 씨는 외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자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 다짐을 했죠. 그래서 직장만 다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돕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게 창업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일이고 하는 만큼 버는 일이라 잠자는 시간을 쪼개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큼의 벌이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딸이 돌아올 때 같이 살 집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허 씨의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이 떠난 지 13년. 딸 수영이 한국 나이로 22살이 되면서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태 딸을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는데 순식간에 허 씨의 꿈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설득해 보려고 했습니다. 소용없어. 나는 뭐 얘기 안 해봤는 줄 알아? 황소고집이야.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고 무조건 한국 가겠대. 한국 대학으로 편입해서 평범하게 대학 생활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여태 우리가 뭘 위해 고생한 거야? 당신보다도 내가 더 억울해. 그런데 도저히 싫다는데 어떻게 해? 나도 한국 갈래. 이제 피자 말고 된장찌개 먹고 싶다. 아내까지 그렇게 나오는 통에 별 수가 없었습니다. 훌쩍 떠났던 것처럼 허 씨의 가족은 훌쩍 허 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살 집은 마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학자금으로 들어갈 돈을 이제는 아낄 수 있으니 충분히 대출을 상환할 능력도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딸은 한국에 들어와 대학에 편입했고 바이올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린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딸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숨겨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인생 좀 즐기면서 살래. 레슨도 안 받고. 그리고 허 씨의 딸은 그 말을 무척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 그러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냅둬. 좀 놀게.
아무리 그래도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새벽 2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 20살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걱정해서 뭐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겠지? 아내는 무척 태연해 보였습니다.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칭 인생을 즐기느라 바빴습니다. 딸이 귀국하면 알콩달콩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던 허 씨는 그게 착각임을 단 며칠 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영아, 오늘은 아빠 퇴근하고 같이 외식하자. 나 오늘 약속 있어. 오늘도? 응. 친구들이랑. 딸은 전혀 허 씨와 교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라고는 새벽에 자는 시간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당신이 밥 챙겨 먹어? 어디 가는데? 백화점 갔다가 모임에서 저녁까지 먹고 오게. 아내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있으나 없으나 허 씨에게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치에 슬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노후도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아니야. 허 씨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모아둔 돈이 택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꽤나 규모를 키워서 정년 퇴직 후에 손가락 빨고 있을 일은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60이 되는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벌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딸에게 들어간 돈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앞으로는 계획 있게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허 씨가 아내의 팔에 걸려있는 반짝이는 새 가방을 보며 말하자 아내가 눈을 흘겼습니다. 오늘은 귀걸이 하나만 살 거야. 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이런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식 키우느라 젊음 다 지났는데? 그 말을 하는 아내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는 고왔고 허 씨보다는 적어도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곱게 꾸미고 집을 나서는 아내를 보니 어쩐지 헛헛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 씨가 현관 옆에 달린 거울을 바라보자 그 안에는 낡고 지쳐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물끄러미 허 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청춘이 있었는데 나는 무얼 위해 사는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내 허 씨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일을 했습니다. 뭐야, 당신 아직 안 잤어? 밤늦게 들어온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일이 좀 남아서? 어? 당신 코피나? 콧물처럼 무언가 주르륵 흐르는 기분에 얼른 손을 갖다 대자 아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얼른 휴지로 막아? 옷에 안 묻게 해. 바닥이랑 휴지 어딨어? 화장실에 있지? 줄줄 흘리면서 가지 마. 묻으면 당신이 닦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리는 아내. 다급히 욕실로 들어간 허 씨는 흐르는 피를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세면대 앞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폐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거운 숨이 내뱉어졌고 언뜻 들으면 흐느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낮에 회사에 나가고 퇴근 후나 주말까지 일을 하니 몸이 축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회사는 그만둘까? 뭐? 회사를?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도 2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회사를 그만둬. 정년까지는 꽉 채워야지. 월급이 얼만데?
어차피 정년 얼마 안 남았잖아. 체력이 딸리네. 그러니까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그만두면 안 되지. 우리 딸 생각해. 자식 얘기가 나오자 허씨도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허씨도 더 이상 일할 원동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로지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허씨는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찾아갔을 때 허씨를 성가셔하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집에서 밥 좀 같이 먹자. 오랜만에 당신이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늘 집에 없는 딸이나 아내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대꾸였습니다. 내가 뭐 집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나도 좀 나만의 시간 좀 갖고 쉬게도. 아내에게 쉬는 것이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고 아내의 일상에서 남편이란 존재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수영아, 있잖아. 나 늦었어. 허씨의 앞을 지나쳐버리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 바쁘다니까. 짜증스러운 대꾸에 허씨는 울컥하는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산이나 바다 같은 데로. 주말에 약속 있어. 나 그럼 간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랑 놀러 가려고 하나? 그럼 당신은? 나도 뭐. 어딜 가?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을래? 가족끼리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참 공허했습니다.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따로 살 때보다도 더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가족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출근을 하려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아 아내를 불렀지만 어디 있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여전히 대답 없는 아내를 뒤로하고 식탁 위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번호를 누르자 저장돼 있는 목록이 떴습니다. 그리고 허씨는 자신의 눈을 비벼 다시 화면을 쳐다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들 써 있는 글자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꾼. 허씨의 전화번호 위에 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허씨는 전화를 걸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심장이 빠르게 뛰고 피가 반대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듯 해서 잠시 이마를 짚고 서 있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 불렀어? 화장실 다녀왔어. 내 핸드폰. 말을 다 잊지 못했지만 아내가 소파 옆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던데. 허씨는 서둘러 휴대폰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칭 같은 것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애정이라고는 느껴지지도 않았고 아내에게서 애칭으로 불려진 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나 생각하자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부부라면 장난으로 치부하고 단순히 웃어넘길 수도 있겠지만 허씨 부부는 달랐습니다. 떨어져 산 세월이 길었고 정말 허씨는 일꾼처럼 산 것 같아서 그게 아내의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대도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일꾼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귀국한 뒤로 끈질기게 허 씨를 괴롭혀오던 질문이었죠. 허 씨는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딸은 2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내가 그날 저녁 허 씨에게 말했습니다. 원룸 그런 데 말고 좀 멀쩡한 아파트 같은 데로 구해야 돼. 왜 그렇게 넓은 데가 필요해? 당연히 나도 가서 지내고 하려면 넓어야지. 당신도 가게? 그러면 애를 혼자 보내? 당신은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줘? 그 말에 허 씨는 참 지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지낼 거면 우리가 무슨 가족인가 싶다. 무슨 자취하는 거 가지고 가족 타령이야? 당신 퇴직하면 여유 좀 생기잖아. 퇴직금도 받고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가장의 역할 아니야? 가장? 그래? 가장 대접을 해줘야 가장 노릇을 할 거 아니야. 어머나. 가장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같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나는 따로 살면서 돈만 벌어다 바쳐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해? 싸우고 싶은 사람처럼.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인생 살지. 뭐 내 인생 살고 있어? 이혼하자. 아내는 뭐라 덧붙이려다 말고 허 씨의 말에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지? 아니, 제대로 들었어. 나도 이제 못하겠다. 뭘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줄 알아? 아주 잘 알고 있어. 수영이도 다 컸으니까 나도 내 역할 다 했다. 당신 역할을 뭘 다 하는데? 왜? 일꾼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하니까 화나? 그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혼 서류를 내밀자 아내는 밤새 생각이 많았는지 허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 반씩 해야 되는 거 알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생각한 것이 돈걱정이었던 것 같았죠. 변호사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야.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재산이 있다고. 재산을 일부 준다고 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허 씨는 앞으로 벌어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여태 딸을 키운 아내의 공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깟 재산 좀 떼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수영이 결혼할 때는 도움 줄게. 그 뒤로는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러자 심각성을 깨달은 아내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내가 허 씨를 낯선 사람 대하듯 했듯이 허 씨도 이제는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세월이 같이 산 세월만큼이나 길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성인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뭇 후련하게 뒤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이는 끝내.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당신도 당신 삶 살아. 아내는 화를 냈다 울었다 하며 허 씨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굳게 닫혀버린 마음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허 씨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허 씨는 정년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부업으로 하던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월급만큼 돈이 되니 제2의 삶을 시작하기에 넉넉한 돈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못 자던 잠도 실컷 자고
허 씨는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갈라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꽤나 희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딸은 결혼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원조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부모의 역할까지 내팽개치지는 않을 작정이었으니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허 씨는 잃었던 삶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니? 그렇게 사돈네랑 우리 차별한 게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차별이라뇨.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없었던 줄 알아? 말을 하셔야 알죠. 그럼 너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따져? 상식적으로만 해도 섭섭하단 소리 안 한다. 내 칠순에 너희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봐도 알겠지. 홀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좀 더 살갑게 할 뿐이에요. 엄마랑 딸 사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으니 알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장자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자식을 결혼시키니 평소에는 하지도 않았던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네에게 하는 것과 장 씨 부부에게 하는 게 다른 아들 며느리를 보면 자신이 이렇게 옹졸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친정과 시집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차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가와는 비싼 식당에 가고 장 씨와는 백반집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차마 쪼잔하단 소리를 들을까봐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사람인 이상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장 씨의 자식인데 어째서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경제적 지원은 아들 가진 부모라는 이유로 사돈보다 훨씬 많이 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모르겠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장 씨가 칠순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난리치는 사돈네는 알뜰살뜰 챙기고 입 다물고 있는 장 씨 부부는 점점 뒷전인 아들 내외에 크게 실망한 장 씨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장 씨가 예민한 것이라고 오히려 비난했던 아들 며느리가 과연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고자 했죠. 장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자식들이기에 키우면서 큰 걱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은 참 잘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이 결혼하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이 그랬습니다. 옛날엔 딸이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그 말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결혼하면 남과 같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9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맏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하나 있지만 먼저 결혼해서 출가한 상태였죠. 상견례에서 봤을 때도 자식 사랑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남편 잃고 우리 선애를 제가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안사돈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까 다행이죠. 아들의 신혼집과 사돈,
그리고 장 씨의 집이 서로 꽤나 가까웠습니다. 한 동네는 아니지만 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거리였죠. 사돈네와 장 씨의 집 중간에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하긴 해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을 비쳤습니다. 참 사이가 좋은 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씨도 딸이 있지만 딸이 결혼할 때 장 씨도 이렇게 슬플까 싶었죠. 그리고 결혼을 한 뒤로 안사돈은 정말로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해 들은 것만 생각해 보아도 길게는 2주,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이틀을 머물다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딸과 떨어지게 되니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신혼집 마련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태주었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아들 며느리의 집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늘 안사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없는 날에도 괜히 자식들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녀가 시골에서 부쳐준 김치 좀 갖다 줄까? 아, 벌써 김장했어요? 오늘 택배 왔네. 아, 근데 장모님이 계셔서요. 그래? 그러면 너 나중에 시간 될 때 집에 한번 들러. 그럴게요. 근데 너는 불편하지는 않은가 봐. 뭐, 근데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선에도 장모님 오시면 편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저 지금 장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나왔는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괜찮다니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장 씨는 아들이 결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는 밥 한 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들네를 처음 만난 것은 명절 때였고 장 씨 부부가 아들네에 가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식장이 인혁이네 집 바로 옆이더라고. 지인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예식장이 아들이 사는 곳과 5분도 안 걸리는 곳이라면서 남편이 아들네 잠시 들르자고 했습니다. 식장에서 먹지 말고 인혁이랑 점심 한 끼 먹고 오자. 인혁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집에서 밥 차라리고 하지 말고 외식하자고 그래.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게 아들이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장 씨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니 미리 안사돈에게는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했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우린 아무거나 괜찮지. 아들 며느리와 아들 집에서 간단히 차를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1시가 넘어가고 있었으니 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야 할 듯 했습니다. 일단 나갈까요? 걸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자길래 장 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회 좋아하시죠? 좋지. 해산물 종류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장모님이랑도 몇 번 갔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띄게 좋아했습니다. 육고기보다 훨씬 좋아하는 게 회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소나무집이 낫지 않아? 아, 연탄불고기 파는데. 거기 맛있잖아. 요즘 인기도 많던데. 그래? 아들이 며느리와 장 씨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것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말한 데가 낫지 않나. 아니야. 거기 요즘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 아들도 남편이 좋다고 하니 며느리의 말에 따랐습니다. 남편은 입맛을 다지긴 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본의 아니게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거기 너무 비싸.
넷이서 가면 30만 원 넘게 나올 거야. 안사돈과 몇 번이나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에 장 씨는 찌푸려지는 인상을 애써 바로 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 들었으면 무척 서운해했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도착한 식당은 연탄 불고기집이었습니다. 백반의 고기가 한 접시씩 나오는 곳이었는데 1인 15,000원이라 가성비도 괜찮았지만 기분 좋게 식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못 들었다면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먹었겠지만 서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모처럼 아들네 왔는데 과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쩐지 아들네에게 장씨 부부는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안사돈은 뭐가 달라서 고급 식당에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낼게. 아, 얼마 안 해요. 제가 낼게요. 아니야.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사줄게. 돈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 장 씨가 계산했습니다. 괜히 얻어먹고서 돈 아깝다는 소리를 들을까 무서웠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지 남편이 장 씨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무슨 일 있었어? 밥 잘 먹고 와서 표정이 안 좋네.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보니까 좋지. 그러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좋다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돈 때문에 그럴까 싶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해서 그렇지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더 맛있는 곳에 데리고 간 것이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말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장 씨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할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아닌 자식이기에 섭섭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애기 낳으면 무슨 주사 맞는 거라며? 무슨 주사? 100일 무슨 주사라고 하던데. 아, 그거. 들어는 봤어. 그거 맞으래? 인혁이가 꼭 미리 맞아 놓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빠랑 내일 가서 주사 맞으려고. 그럼 나도 맞아야 되나? 그래. 혹시 모르니까 맞아. 애기 아프면 안 되잖아. 요즘에는 아기를 낳으면 주변 사람들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도 당시에는 아이가 없을 때라 잘 모른다길래 장 씨와 함께 맞기로 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가 언제 출산을 할지 몰라 얼른 예약을 한참이었습니다. 좋겠네. 손녀딸 생겨서. 좋지. 그럼 나는 아들 낳아야겠다. 그래야 비율이 맞지. 장 씨는 모처럼 집에 온 딸과 싱거운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그리고 고모가 된다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애는 한참 뒤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5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아들이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맞은 주사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영상과 사진만으로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아이의 건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안사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네는 장 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지만 영상통화를 할 때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몸조리 해주기 위해서 와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숨기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더 섭섭하다는 걸 아들 며느리는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 애기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것인데 말이죠. 왜 이제야 와? 아기가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요. 어이구, 우리 손녀딸이 아프면 안 되지. 남편이 아이를 안아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고 아들만 왔는데 남편은 아이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할 말은 많았지만 모든 말들을 가슴에 묻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앞으론 너라도 가끔 와.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장 씨 부부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아들만 오는 게 장 씨도 마음 편하겠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와 친정엄마의 차이를 장 씨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부모의 심정을 더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 씨는 며느리의 눈치만 봤지 아들까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장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뜬금없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온 아들 때문에 장 씨 부부는 당황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사업 얘기를 꺼내니 말이죠. 저 말고요. 선혜가 애도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네일샵 차리려고 해요. 임신을 하며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가 몇 년간 집에서 손녀딸을 키우며 살림만 했는데 이제는 미용 관련 가게를 차릴 거라고 했습니다. 애가 꽤 컸으니 이제는 일을 해도 되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부족한 자금을 장 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우 엄마가 원래 그런 걸 했어? 그건 아니고요. 이제 와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요즘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자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여유가 없으시고 제가 부탁할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죠. 장 씨 부부도 현금을 쌓아두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네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돌려보낸 뒤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될까봐 싶어서 사업이 자리 잡고 2년 뒤에 갚기로 약속을 받고서 말이죠.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리가 돈을 송금받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잘해보라며 격려했습니다. 식당이라면 가서 뭐라도 사 먹어볼 텐데 미용 가게라 장 씨도 남편도 한번 들러서 며느리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마저도 손님이 있어서 머문 시간은 10초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돈을 갚기로 한 때가 됐을 때 아들 며느리가 함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에 7천만 원 갚기는 힘들 것 같아요. 2년 동안 돈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상환할 상황이 아는 듯 했습니다.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예약이 있다며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통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되나 싶었죠. 안 갚겠다는 말 아니에요. 장 씨의 심각해진 표정을 보고 아들이 서둘러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선혜가 어머니 통장으로 넣을 거예요. 매달 일이래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장 씨 부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못 주겠다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장 씨가 며느리로부터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치가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마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을 수도 없어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떼먹진 않겠지만 너무 불규칙적이라 오히려 장 씨가 자꾸 통장을 확인하거나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적은 돈이면 안 받고 말겠지만 장 씨 부부에게도 7천만 원은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들 며느리에게 그냥 주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안사돈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들어갈 데가 많다며 푸념을 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 그게 장 씨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들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잘 몰랐지만 장 씨의 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딸, 안사돈. 이렇게 넷이서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다며 2달 전에는 제주도도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봤다고 했죠. 바깥 사돈이 없기에 챙기는 마음은 알겠지만 장 씨 부부와는 가까운 서해바다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식당에 데려가는 것 정도의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와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안사돈은 딸 효도를 톡톡히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집 살 때, 사업자금 빌릴 땐 장 씨에게 손을 벌리고 제대로 갚지도 않는 게 괘씸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늦어져도 닥달하지 않지만 맨날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장모님에게 용돈 주고 여행 데려가고 하는 걸 보니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뭐해? 지우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 왜? 이번 달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걸 연락까지 해? 주겠지. 하지만 장 씨도 억울해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건 장 씨 부부인데 늘상 아들이 챙기는 것은 처갓뿐이었습니다. 그쪽도 외동딸도 아닌데 어째서 아들 부부에게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이러니 장 씨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다 장 씨의 칠순 때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잔치도 싫다고 그러고 해외여행도 싫다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한정식당 빌려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리고 오빠네랑 모아서 엄마 아빠 국내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용돈 주기로 했고. 딸의 말에 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씨가 다 싫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사돈의 칠순이었는데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주느라 현재 자금에 여유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은근슬에 흘린 말이라 차마 안사돈과 똑같이 챙겨주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 빌렸던 돈을 갚느라 힘들었다고 만날 때마다 말하는 통에 더럽고 치사해서 됐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딸은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칠순을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칠순에 잔치하는 건 촌스러운 거 아니니? 그저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장 씨를 호구로 본 것이겠죠. 장 씨의 칠순 생일을 앞둔 주말에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딸이 아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준비한 거 드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못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딸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동관계가 깔끔하지 않은 며느리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장 씨는 이번에도 그러나 싶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칠순 선물이라고 주기로 해놓고는 깜빡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이따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아니, 그거를 봉투에다 넣어서 드려야죠.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요즘에 은행에 갈 일도 잘 없고. 딸이 핀잔을 주자 아들이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괜찮아. 밥이나 마저 먹자. 이따가 주겠다는데 좋은 날 꼬투리를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도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주겠다던 칠순 용돈은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장 씨를 닥달했습니다. 보냈어? 아니, 보내겠지. 며칠이 지났는데 안 보내? 바빠서 까먹었나 보지. 딸은 기분이 나쁜 듯 씩씩댔습니다. 그날 나온 식대를 딸이 다 계산했고 함께 주기로 한 용돈의 일부도 이미 며느리에게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얼른 전화해서 달라 그래. 무슨 전화까지 해. 내일은 주겠지. 다음 날이 장 씨의 진짜 생일날이었습니다. 까먹었어도 그때는 생각나겠지 싶었습니다. 차라리 빌려줬던 돈을 받는 거면 묻겠는데 왜 용돈을 입금하지 않냐고 묻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어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잘못 보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일에도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됐죠. 그래서 망설이다가 장 씨가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드릴게요. 아직 안 보냈어요. 그 외에는 변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 안 하셔도 보내려고 했어요. 내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은근히 느껴지는 말투는 꼭 돈을 맡겨놨냐는 듯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대답하지 않고 있자 지금 보내겠다고 하고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칠순 선물이라고 먼저 준다고 한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선물을 장 씨가 닥달해서 받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체해 주겠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도 참았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렇게 전화로 확인을 하게 만든 며느리가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 태도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 안 줘도 된다. 그래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그깟 용돈 안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거지 적선받는 기분으로 칠순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닌 아들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 무슨 돈이요? 용돈 말이야. 생일에 주기로 했었던 거. 누구 적선하냐? 무슨 말이에요? 그걸 왜 안 받아요? 지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지호 엄마 지금 장모님이랑. 아, 말을 하다 말았지만 지금도 아들네가 안사돈과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음도 안 났습니다. 어쩌면 아들마저 이런지 몰랐습니다. 제 부모에게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아까 지호 엄마가 용돈 보냈다고 그러던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바빠서 늦게 보낸 거예요. 뭘 전화까지 하고 그러세요? 아들도 며느리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필요 없다니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바란 적 있냐? 주면 줬지. 더러워서 안 받는다. 너는 그 돈으로 처가 식구들이랑 좋은 데 놀러 가고 용돈 드리고 그래라. 아니, 어머니. 그러자 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니? 그렇게 사돈네랑 우리 차별한 게 몇 년인 줄이나 알아? 차별이라뇨. 그런 적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게 없었던 줄 알아? 말을 하셔야 알죠. 그럼 너희가 서운하게 할 때마다 따져? 상식적으로만 해도 섭섭하단 소리 안 한다. 내 칠순에 너희 옆에 지금 누가 있는지만 봐도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 씨는 두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잠시 고민했지만 돈 몇 푼에 구걸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내버렸죠. 그러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홀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줘라. 아무래도 친정엄마니까 좀 더 살갑게 할 뿐이다. 엄마랑 딸 사이가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도 딸이 있으니 알지 않느냐 하고 왔는데 그걸 보고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며느리 이야기고 왜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놓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 이해하고 말고 할 텐데 일방적으로 장 씨에게만 이해를 강요하는 아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느끼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인영아, 오늘 보약 보냈어. 보약? 갑자기 웬 보약? 여자한테 좋은 거랑 남자한테 좋은 거랑. 박서방이랑 나눠 먹어. 딸은 얼떨떨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약을 보냈다니 말이죠. 그 뒤부터 장 씨는 딸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딸도 장 씨의 기행에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주는 건 넙죽넙죽 받았습니다. 딸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었는데 대신에 금전적으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웬 돈이 들어왔는데? 너 생일이잖아. 용돈 하라고 보냈지.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꽤나 큰 돈을 입금해주니 딸에게서 단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차를 바꾼다고 하자 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그쯤 되니 아들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아들이 서운하네 어쩌네 하소연을 한 것 같았지만 장 씨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차도 바꿔주셨어요? 저희 사업할 때 7천만 원은 끝까지 받아가셨잖아요. 끝까지 받아가긴. 너희 500만 원 덜 줬어. 하도 보냈다 안 보냈다 하니까 얼마 줬는지도 모르지? 그 돈은 그냥 너희 도와준 셈치고 말 안 했잖아. 아, 어쨌거나 인형이랑 저희랑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서운하다고 며느리도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우는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같은 자식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차별을 하시려거든 아들인 저를 더 챙겨주셔야죠. 그래서 장 씨도 태어나게 대꾸했습니다. 너도 뻔히 알잖아. 뭘요? 딸이랑 친정엄마 사이가 그런 거 말이야. 저번에 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친정엄마랑 딸이랑 더 살갑게 지내고 챙겨주더라도 네가 좀 이해해라. 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 난 네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딸이 있으니까 나도 그 마음 알고라며. 네 얘기 듣고 엄마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정말 그런 거 같아. 역시 딸이더라고. 너는 너희 처가 잘 챙겨. 그래야 지우 엄마한테도 이쁨 받고 살지. 잘 먹고 잘 살아, 알겠지?
엄마는 인형이네 식구 잘 챙기면서 살게. 늙어서도 챙겨줄 사람은 딸밖에 없잖냐. 그러면 다 인형이한테 맡기고 살아야지. 은근히 장 씨의 재산을 딸에게 줄 것이라며 아들의 속을 긁었습니다. 물론 그럴 생각은 없었고 장 씨 부부의 노후는 알아서 챙길 생각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해줄 만큼 해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삶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속썩인 놈은 커서도 속썩이고 잘난 자식은 며느리나 사위가 생기면 떠나가게 돼 있다고 누군가 말했죠. 그걸 모르고 자식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니까 가슴에 생채기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작은 복수를 하려고 돈을 쓰긴 했지만 장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는 그만 애끓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무언가 잘못된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잘못했다고 며느리에게 장문의 메시지도 왔지만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전화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싫다는데 장 씨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마음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죠. 어? 왜? 뭐 놓고 왔어?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밤?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 못 챙겨?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례지내. 뭐?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좋아가지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오동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자식들과의 갈등이 주된 고민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오 씨는 여전히 시집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편인 적 없었던 남편이 원인이라면 원인이었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형제 많은 장남과 결혼하여 맏며느리가 됐는지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듯 했습니다. 맏며느리로 평생을 친정도 제대로 못 가며 시집의 제사나 명절은 다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들은 말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례 상차림을 간소화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남편. 그 말에 그간 고생했던 나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시집 식구들 중 누구도 오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오 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오 씨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마저도 내 편이 아니니 내가 뭐하러 이 집 식구들을 위해서 고생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나를 배우자가 아닌 박씨 식구들의 일꾼 정도로 여기는데 더 이상은 의미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 씨의 남편은 오남매 중 맞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여동생 3명과 막내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일찍 결혼해서 출가했고 남편은 동생들에 비해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는 시집과 떨어져 있어서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생길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결혼 후 첫 명절이 되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언제 내려오냐? 시어머니는 명절이 되기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전날 점심쯤에 갈게요. 그래서 같이 음식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와서 음식 준비는 언제 다 해? 아, 그럼 아침에. 오 씨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그 전날 저녁에 와라.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에 얼떨떨해하며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명절이 되려면 꽤 남았고 남편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되기 전인 명절 당일 이틀 전날에 퇴근하고 곧바로 오라는 시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데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일찍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거 보고 재료부터 장봐와라. 도착한 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밥만 대충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매우 일찍 시어머니는 오 씨에게 웬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명절에 준비할 음식과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미리 사둔 거는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안 쳐놓은 것들 사와. 남편은 군말 없이 오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들러서 일러준 것들을 사왔습니다. 미리 사놓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지라 재료값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았는데 돌아왔을 땐 그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휘를 하고 음식을 실제로 하는 것은 대부분 오 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설탕 치고. 그래. 그리고 간장도 조금 넣고. 이제부터 요리법을 전수해 주려는 듯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었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타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시동생과 시아버지와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며 명절 음식 준비는 당연히 하게 될 일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부터 이렇게 혹사를 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그렇게 작아서 쓰겠냐? 남기지 말고 다 써. 얘는 우리가 식구가 몇인데? 아, 네, 계란도 한 10개 더 풀어야지. 네. 그럴게요. 이제 하겠지? 난 허리가 아파서 쉴 테니까. 너는 마저 해. 전 부칠 준비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일 전을 얼마나 부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너는 부엌을 왜 얼쩡거려? 오 씨가 신경 쓰였는지 남편이 부엌을 기웃거리면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몇 번 말을 걸더니 눈치가 보였는지 더는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고생했어. 그래도 내일 가잖아. 그날 밤 이부자리에 누워서 하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토록 가혹한 것일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또다시 밥을 짓고 음식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할 일은 마무리가 된 듯 보였습니다. 식사한 그릇들과 제기들까지 혼자서 설거지한 오 씨는 앞서 피 흠뻑 젖었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 씨는 친정에는 언제 가나 싶어서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기색을 눈치를 챘는지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무슨 약속 있냐? 네? 아니요. 근데 왜 자꾸 시계를 봐? 아, 친정에. 그러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애들 금방 올 건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한 애들이라는 것은 시집간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친정에 올 때까지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치를 주며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하라는 뜻인 듯 했죠. 가족끼리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말이야. 지금 가면 네가 우리 가족을 찢어놓는 것밖에 더 되니? 오씨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니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뭐하니? 상 차려라. 젊은 새댁은 꼭 식모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 씨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받는 외동딸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때나 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밥까지 차리고 남편은 술을 마셨습니다. 오후 7시, 8시, 9시가 되자 오 씨는 친정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일 기다렸을 친정 부모님은 오 씨의 전화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오 씨는 애써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오 씨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시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쯤 되어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꾸만 오 씨를 불러대는 시집 식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들르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명절이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시 친정에 들르는 날도 있었지만 매번 그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아도 오 씨와 같은 시집은 없었습니다. 다들 하룻밤 자고 올 뿐이었는데 오 씨만 2밤, 3밤은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했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부모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편들어줄 남편도 참으라고 하니 반항하는 것은 꿈에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고생이 끝났느냐 하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결혼했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아범도 불러라. 네. 오 씨는 매일 오전 6시에 눈을 떠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 뒤 설거지까지 마치고 8시가 조금 넘어서 출근을 했죠. 오 씨는 잘한다고 했지만 늘 시어머니 마음에는 차지 않은 듯 했습니다. 딸을 하나만 낳은 것을 가지고도 모진 소리를 들었으니 말 다 했죠. 자식을 오 씨의 힘만으로 낳는 것도 아닌데도 비난의 화살은 오 씨만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오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편한 길인 것을 남편도 깨달은 것이었겠죠. 그렇게 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1시간 거리로 옮기면서 합가는 끝이 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가고 싶지 않다는 시어머니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정말 많이 했고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우리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못하겠다. 네? 이제 명절도 너희 집에서 지내자. 어차피 마지가 가져가야 하니까. 그리고 분가를 하고 난 뒤 제사는 맏아들내인 오시네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일은 대부분 오씨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모든 책임이 오씨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작은 동서와는 나이 차이도 있고 시동생이 싸고돌아 오씨가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맏며느리라는 위치가 주는 부담이 컸습니다. 제사를 가져온 뒤로부터는 명절이건 제사건 그 많은 남편의 형제들이 오씨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오씨의 집에 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명절에 가까워져 가면 위장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 여기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아니, 거기에 넣으려고 잘라놓은 거 아니야. 하나부터 10까지 묻는 작은 동서. 옆에서 거들고는 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내 집에서 내 살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씨가 맡아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면서 식구들 끼니 챙기고 제사 음식 준비하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새언니, 여기 홍어 부족해요. 조금만 더 갖다 줘요. 네. 잠시만요. 여보, 여기 이거 술 쏟았다. 이것 좀 닦아봐. 애미야, 밥 안 칠 때 안 됐냐? 네. 금방 할게요. 딸도 부엌에서 일손을 보태긴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이 집의 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꼭 딸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서 오씨는 딸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씨의 집에서 모든 집안일을 관리한 지가 또 15년이었습니다. 제사와 명절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과 어버이날 등을 합쳐서 대략 10번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한 번꼴로는 큰 집 노릇을 해야 했죠. 그러다가 시누이들의 자식들이 다들 하나씩은 결혼을 하다 보니 오씨의 집에 찾아오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식들이 찾아올 테니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오씨의 집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맏아들인 오씨의 남편만 믿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씨도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씨 부부가 한눈을 판 사이에 문을 열고 나갔던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 같이 모인 남편의 형제들은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상태도 나빠져서 집에서 돌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도 안 계신데 음식 잔뜩 해서 모이면 뭐해요? 차라리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게 낫죠? 시동생이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 뒤엔 어쩐지 작은 동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도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차라리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산소에서 모이면 시누이들도 올 수 있다며 말이죠. 그 말에 남편도 그게 낫다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재수는 우리가 준비해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바로 산소로 와.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한테 오씨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각 집마다 조금씩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때?
얼마 안 되니까 당신이 그냥 준비해. 윤상이 그놈 또 난리친다. 작은 동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시동생이 또 불평하는 게 귀찮은 모양이었습니다. 오씨도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발전이었습니다. 이제 명절에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 동안에는 오씨의 집에 시집 식구들이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술 한 잔씩 웃고 떠들어야지. 허전하긴 하네. 남편이 지나가는 투로 중얼거리기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모이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도 없고 명절이 너무 조용하잖아. 오 씨의 딸은 재작년에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건축가인데 몇 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오 씨는 무척 반겼습니다. 신혼에 둘만 떨어져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유롭게 좀 지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나고 세 번째 명절을 앞둔 지금 오 씨는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자식 키우고 큰 집 노릇까지 하느라 세월이 다 갔습니다. 그 안에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있나 돌이켜보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뭘 했길래 어깨가 그래. 그러게. 병원에서 뭐래? 인대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주사 맞았어. 그러면 움직일만 하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왜 하필 명절에 그러고 있어? 오 씨의 온몸이 뜨끈뜨끈했습니다. 염증 때문에 주사를 맞고 왔지만 열이 나서 계속 드러누워 있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당장 다음날 산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재수는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야. 남편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듯 했습니다. 빈정이 상했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다 준비했고 가방도 싸놨어. 빠지는 거 없이 잘 준비해. 해놨다니까? 아, 약은 먹었어? 그제서야 조금 걱정하는 신용을 하는 남편. 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 씨는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새벽 내내 통증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짓눌릴 때에는 화들짝 놀라서 깨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다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지만 요란하게 울려대는 알람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얼른 준비해. 오 씨가 알람을 끄기도 전에 몸을 일으킨 남편이 오 씨를 흔들었습니다. 아, 얼른 일어나라니까. 뭐가 그리 급한지 오 씨에게 어깨는 어떠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어. 그만 흔들어 아파. 힘없이 몸을 일으킨 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에 해열제를 먹기는 했지만 밤새 잠도 못 자 눈밑은 거먹고 몸은 축축 처졌습니다. 그래도 애써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천근만근 한 몸을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은 왜 그리 행동이 굼뜨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지 얄미웠습니다. 다 챙겼어? 챙겼어. 그렇게 차는 출발했습니다. 40분쯤 달려서 산소에 도착하자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도착해 있었죠. 거봐. 빨리 좀 준비하라니까 꾸무적거리더니. 제일 늦으면 어떡해? 평소 같았으면 뭐라도 대꾸를 했을 텐데 힘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얼른 준비해. 챙겨온 가방에서 과일들과 떡, 대추, 술, 약과 등을 꺼냈습니다. 간소화했다고는 하지만 보통 산소에 들고 가는 제수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았습니다. 근데 넌 재수 씨는 어디 가고 혼자 왔어?
아, 집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명절에 산소도 못 봐. 남편의 언짢은 목소리에도 시동생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드러누워서 못 일어나요. 말도 말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떻게든 오고 싶다고 하는 거 말리느라 혼났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변호해 주는 걸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픈 건 오씨도 마찬가지이지만 오씨를 가장 닥달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작은 동서의 불참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오씨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가 이어진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반갑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은 아니라는 걸 왜 모르나 싶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시집에 가면 며느리인데 말이죠. 오씨가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동생들과 근황 얘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가방에서 음식들을 거의 다 꺼냈는데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아서 가방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뭐 놓고 왔어? 그러자 남편이 그걸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없는데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밤이 없네? 밤? 열이 오르는 머리는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은 당신이 어젯밤에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남편의 말에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밥만 따로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잊었나 싶었습니다. 오씨가 침음을 삼키며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 진짜 미안해. 까먹고 놓고 왔네. 왜 이리도 정신이 없나 싶었습니다. 할 수 없지 생각하고 비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정신을 어디다가 놓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수다를 떨던 시누이들도 합주기가 됐습니다. 미안. 아침에 정신이 하도 없어서. 남편이 자꾸만 재촉해대는 통에 먹으려던 해열제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까지 열어볼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겼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그러게, 다 챙긴 줄 알았지? 미안. 실수한 건 오씨였고 남편이 실제로 다 챙겼는지 여러 번 물었기 때문에 오씨도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깟 밤이 뭐라고. 남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내는데도 그거 하나 못 챙겨?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집에서 정식으로 차려지네. 뭐? 오씨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말을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한 건지 몰랐습니다.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 간소화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저 좋아가지고는 그새 밤을 빼먹어. 오씨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씨는 그 긴 세월 고생하면서도 여태 남편이 오씨의 희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가끔 가다가 수고했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을 전한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나이 60 먹어서도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혼자 다 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시동생 덕에 그런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오씨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맏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도 시동생이 감싸고 도는 작은 동서에게는 혹독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만한 것이 옷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밤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습니다. 오씨가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과연 눈치를 챘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미안하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화를 풀지 않고 시동생과 시누이들 앞에서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보니 뭘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형제들 앞에서 오씨를 쥐잡듯이 잡아서 위신이라도 세우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오씨가 말이 없자 대답 좀 해보라며 오씨를 닥달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바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산속에 서 있는 아내에게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에이, 형님 그만해요. 그럴 수도 있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시동생이 말렸습니다. 그러니 오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전처럼 집에서 하자. 에이, 형님. 그 소리에 시동생도 펄쩍 뛰었습니다. 작은 동서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른 차려. 마지막으로 하던 일 계속하라며 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오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며 오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남편에게 오씨가 부르르 떨리는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손에 쥐고 있던 대추들이 남편에게 날아갔죠. 남편이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서며 악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미쳤느냐며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죠. 그래. 나 미쳤다. 뭐? 고마워하라고? 오씨가 입을 열자 남편은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열이 올라 뜨끈했던 몸에서는 김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아니야? 그러면서 시동생과 시누이들을 훑어보자 다들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의 집 제사 평생을 챙겨준 게 누구야? 나야. 그러면 나한테 엎드려서 고맙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뭐? 내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제사상 간단하게 차리게 해줬으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뭐야? 오씨의 남편도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오씨도 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밤이면 당신이 좀 챙기지 그랬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나한테 시킬 게 아니라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를 아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지 못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잔 거 알아 몰라? 나보다 제사가 더 중요해? 그깟 밤이 더 중요하냐고. 그깟 밤? 제사가 장난이야? 그럼 장난 아닌 일. 이제부터 당신이 하면 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동생들이랑 사이좋게 해봐. 나는 밤도 제대로 못 챙기는 모자란 며느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지. 아이, 형수님. 왜 그러세요? 다들 똑같아요. 말리는 척하는 남편의 형제들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내 몸 아파서 부서질 것 같아도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왔어. 그런데 정말 고마운 줄 모르는 철면피는 당신이야.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당신 나중에 무슨 후회를 하려고 이래? 동생들 앞에서 창피하게.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다. 밤을 지금 가서 사오든 산에서 따든 당신이 알아서 해. 오씨는 그대로 남편과 타고 온 차를 혼자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어떻게든 태워줄 테니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았죠. 오 씨는 운전하면서도 분해서 손을 떨어야 했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확인한 듯 했습니다. 맏며느리라는 그럴싸한 감투가 있지만 사실상 서열이 가장 낮은 시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신 탓이었습니다. 어리석으니 몸이 고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고치고 싶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바보처럼 살라는 법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날 낮에 산소에서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오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아까는 조금 예민해서 그랬어. 화 풀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동생과 시누이들에게도 전화가 오는 걸로 봐서는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상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일꾼이 사라지면 낭패를 보는 건 자신들이니 말이죠. 특히나 시동생은 끈질기게 오 씨의 화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형님이랑 의논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은 후에 시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하다못해 조카들까지 말이죠. 그러니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질까봐 다들 안절부절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노고를 알아줬다면 오 씨도 어쩌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그렇게 스스로 종노릇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 발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다음 달 제사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오 씨가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자 남편도 이내 화를 냈습니다. 왜 같은 말은 반복해야 해? 당신 그럴 거면 이혼해. 그 말에 오 씨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며? 나도 그러는 게 낫겠어. 고민했는데 역시나 이혼할래. 뭐? 당신 이혼이 장난이야? 오 씨가 세게 내가자 오히려 주춤 물러서는 남편. 남편은 위협으로 한 말이었지만 오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애원했다가 화냈다가 설득했다가 아주 바빴습니다.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제사에는 작은 동서가 준비하더니 못하겠다고 시동생이랑 다툰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이 다음부터는 자기도 안 오겠다지 뭐야. 당신은 그냥 참석만 해. 내가 준비할 테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서 이혼 도장이나 찍어. 당신이 제일 문제야. 평생 당신이 내 편인 적이 있었어? 이참에 정말로 갈라서자. 오 씨는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보상을 바라느니 그냥 갈라서서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었죠.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오 씨에게 고개 숙여 싹싹 빌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죠. 결국 자신들도 못할 일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오 씨 혼자 떠안게했던 박 씨들에게 오 씨는 더 이상 정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비는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말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남의 편이었지만 진정으로 남이 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딸에게 전해 듣고는 장례식에는 갔지만 잠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했으니 옷이도 먹고 살 만큼의 노후 자금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스스로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시도 더 이상 위하며 살고 싶지 않았죠.